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산지방법원 304호 법정. 창틀을 두드리는 초겨울 바닷바람 소리가 썰물처럼 법정을 채웁니다. 차가운 바람은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 딱딱한 나무 의자와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어루만지죠. 재판장 앞에 선 한정우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있어요. 무릎에 올린 손에는 수갑 자국이 선명합니다. 피고인 한정우, 공공시설물 파손 및 공무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서기의 딱딱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는 동안 한정우의 눈빛은 흐릿합니다. 그의 삶처럼 초점을 잃은 듯한 눈동자는 법정 바닥만 응시하고 있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얼굴, 구겨진 죄수복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상황에 갇혀 있었는지 말해주는 듯합니다. 국선 변호사 오세진은 무관심한 표정으로 서류만 뒤적이죠. 그의 손가락은 서류를 넘기는 것보다 시계를 확인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한정우의 인생이 걸린 재판인데 그에게는 그저 오늘의 여러 일과 중 하나일 뿐이에요. 변호인 의견 있습니까? 재판장의 질문에 오세진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서류를 대충 정리하며 말했죠. 네, 피고인은 혐의 사실을 인정합니다. 다만 우발적 범행이었고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랍니다. 짧고 형식적인 변호가 끝나자 법정은 다시 정적에 빠졌어요. 한정우의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인데 아무도 진심으로 그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세진의 무관심한 표정은 한정우의 삶이 얼마나 가치없게 취급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듯했죠. 검사 박현수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해요. 완벽하게 다림질된 검은 법복, 단정히 넘긴 머리카락은 그가 얼마나 이 순간을 준비해왔는지 보여줍니다.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시설물을 파손하고 제지하는 공무원을 폭행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법을 무시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합니다. 박현수의 말이 끝나자 법정은 무심한 침묵에 잠겼어요. 방청석에는 몇 명의 사람들만이 앉아있을 뿐이죠. 그 누구도 한정우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의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에요. 한정우는 고개를 들어 법정을 둘러봅니다. 그의 얼굴에는 체념과 절망이 깃들어 있었죠. 세상은 그를 버렸고 그 역시 세상에 대한 기대를 접은 듯합니다. 그때 방청석 구석에서 조용한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노파 한 명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70대로 보이는 그녀의 등은 꼿꼿했고 하얀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죠. 그녀의 눈빛은 법정의 무관심과는 대비되는 강렬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잠시 발언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또렷했어요. 법정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노파에게 집중됐죠. 재판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노파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방청인은 누구시며 어떤 발언을 하고자 하십니까? 노파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윤지영입니다. 이 사건 제가 맡겠습니다. 이 발언에 법정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관심했던 방청객들의 눈에 갑자기 호기심이 피어났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한정우의 잃어버린 눈빛에 작은 불씨가 일었어요. 법정에 갑작스러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재판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윤지영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검사 박현수는 표정이 굳어졌고 국선 변호사 오세진의 얼굴에는 조롱 섞인 미소가 번졌죠. 윤지영이라고요? 혹시 그 윤지영 검찰총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판장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윤지영은 천천히 가방에서 오래된 신분증과 검찰 배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움직임은 여전히 정확하고 단호했어요. 제가 10년 전 은퇴한 전직 검찰총장 윤지영입니다. 법조 특례에 따라 이 젊은이의 변호를 맡고자 합니다. 방청석에서 술렁임이 커졌어요. 10년 전 갑작스럽게 은퇴하고 사라졌던 전설적인 검찰총장의 등장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당시 수많은 부패 척결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취를 감췄었습니다. 검사 박현수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변호인 선임 절차가 있습니다. 이미 국선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윤지영은 박현수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법조인 특례 조항을 확인해 보시지요. 전직 검찰총장은 긴급 변호인 자격이 있습니다. 서류는 이미 제출해 놓았어요. 재판장이 서기에게 눈짓하자 서기는 급히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잠시 후 서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재판장님. 국선 변호사 오세진이 코웃음을 치며 일어섰어요. 은퇴한 지 10년이 넘은 검찰총장이 갑자기 나타나 노숙자 한 명을 변호한다. 정말 흥미롭네요. 제 자리는 기꺼이 양보하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지만 윤지영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세진이 서류를 챙겨 자리를 비우자 윤지영은 천천히 변호인석으로 걸어갔어요.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단단한 걸음걸이였습니다. 한정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윤지영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의문과 함께 희미한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재판부는 새로운 변호인의 선임을 인정합니다. 다만 재판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 일주일간의 준비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같은 시간에 속행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방청객들이 흥분된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가는 동안 윤지영은 한정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지만 단호했어요. 한정우 씨, 제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진실을 알려주세요. 한정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왜 저 같은 사람을 도우시는 겁니까? 윤지영의 눈가에 잠시 슬픔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의연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우리 함께 진실을 찾아봅시다. 구치소 면회실에서 윤지영과 한정우가 마주 앉았어요. 차가운 금속 테이블 위로 햇빛이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윤지영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한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문을 열었어요. 저는 부산 영도 조선소에서 15년 동안 용접공으로 일했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는데 그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윤지영의 표정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한정우의 집은 재개발 구역에 있었고 동해개발이라는 회사가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강제 철거 과정에서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결국 그들은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날은 아버지 제사날이었어요. 바닷가에 앉아 있었는데 그 후로는 기억이 없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거든요. 눈을 떠보니 경찰서였고 공무원을 폭행했다고 하더군요. 윤지영은 질문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왜 하필 그 장소였죠? 동해개발이 공사 중인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한정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곳이 우리 집이 있던 자리예요. 아버지와 함께 살던. 그날은 아버지 제사였고 전 그저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윤지영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녀는 노트에 뭔가를 빠르게 적었습니다. CCTV는 확인해 보셨나요? 윤지영이 물었어요. 한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저 노숙자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고만. 윤지영은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이제부터 제가 듣겠습니다. 한정우 씨의 모든 말을 진실을 향한 첫걸음으로. 면회를 마치고 나온 윤지영의 발걸음은 서둘러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만에 보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윤지영에게는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올해 눈둔에서 깨어난 검찰총장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부산 영도 해안가 잔잔한 겨울 바다가 차가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윤지영은 한정우가 체포된 장소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닷바람이 그녀의 하얀 머리카락을 흩날렸죠. 파손됐다는 벤치는 이미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동해개발의 대형 간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한정우 씨가 살던 곳이었군요. 윤지영의 눈에는 예전 마을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했어요. 지금은 포클레인과 건설 자재들로 가득하지만 이곳에는 분명 사람들의 추억과 삶이 녹아 있었을 겁니다. 그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증거 수집의 첫 단계였습니다. 저기요. 여긴 공사장이라 민간인 출입 금지입니다. 경비원이 다가와 윤지영을 제지했어요. 그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법률 조사 중입니다. 잠시만 협조해 주시겠어요? 명함을 본 경비원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분만 드리겠습니다. 윤지영은 정확히 한정우가 체포된 지점으로 가서 사방을 살폈어요. CCTV가 설치된 위치, 파손된 벤치의 위치, 그리고 특히 현장의 지형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관찰력은 10년의 은둔 생활에도 전혀 녹슬지 않았어요. 이틀 후 부산지방경찰청 앞, 윤지영은 결연한 표정으로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30년 가까이 검찰에서 근무했던 그녀에게 이곳은 낯설지 않은 공간이었어요. 그녀는 접수대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사건 관련 CCTV 영상과 체포 당시 건강검진 기록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윤지영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변호사님이시라면 정식 절차를. 윤지영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제 이름은 윤지영입니다. 전직 검찰총장이죠. 지금도 많은 후배들이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을 텐데요. 그 말에 경찰관의 태도가 급변했어요. 그는 허겁지겁 상관에게 보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장이 직접 나와 윤지영을 맞이했습니다. 윤 총장님, 이렇게 뵙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윤지영은 차분하게 한정우의 사건 자료를 요청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녀는 자료를 받아들고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에 출근한 기분이네요. 감사합니다. 작은 카페 윤지영은 노트북을 펼치고 CCTV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에는 술에 취한 한정우가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분명 취했지만 난동을 부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벤치에 앉아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그러다 일어서려는 순간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벤치를 같이 무너뜨린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윤지영의 눈이 빛났어요. 의도적인 파손이 아니야. 완전한 사고였어. 그러나 문제는 공무원 폭행 혐의였습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됐고 그녀는 마침내 현장에 도착한 공무원들과 한정우의 대화 장면을 발견했어요. 음성은 없었지만 그들의 태도는 무례해 보였습니다. 한정우가 일어서려는 순간 한 공무원이 그를 거칠게 밀쳤고 한정우는 또다시 균형을 잃었어요. 그 과정에서 그의 손이 공무원의 얼굴에 닿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폭행이 아니라 자기 방어였어. 윤지영은 중요한 장면들을 캡처했습니다. 체포 당시의 건강검진 기록도 확인했어요. 한정우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8로 심신미약 상태였습니다. 또한 그의 몸에는 여러 타박상이 있었는데 이는 체포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이 사용됐음을 암시했어요. 윤지영은 의료 전문가에게 연락해 소견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오랜 경력에서 쌓인 인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 윤지영은 한정우가 체포된 현장 주변 상점을 돌아다녔어요. 그중 한노포에서 중요한 목격자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낚시용품점 주인 김만석 씨였죠. 그날 저녁이요? 네, 기억납니다. 그 젊은이가 술에 취해 있긴 했지만 난동은 부리지 않았어요. 그저 벤치에 앉아 혼자 중얼거리며 울고 있었죠. 제가 좀 걱정돼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무원들이 와서 거칠게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김만석의 증언은 CCTV 영상을 뒷받침했습니다. 윤지영은 그의 진술서를 받아 자료에 첨부했어요. 한편 검사 박현수는 윤지영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 검사에게 물었어요. 윤지영 전 총장이 왜 갑자기 이런 사소한 사건에 관심을 보이는 거지? 동료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맡은 사건은 항상 뭔가 있었죠. 10년 전 그분이 왜 갑자기 사임했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박현수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는 직감적으로 이 사건이 단순한 것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그도 자신의 조사를 시작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죠. 한편 윤지영은 작은 사무실에 모든 증거를 펼쳐놓고 사건의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는 활기가 돌았어요. 정의를 향한 오랜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부산지방법원 304호 법정은 전과 다른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방청석에는 언론인들과 법학도들이 자리를 채웠고 기자들의 카메라가 윤지영을 향해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법정에 선 전설적인 검찰총장의 복귀는 큰 화제가 되었죠. 윤지영은 차분한 표정으로 증거 서류를 정리했어요. 옆자리에 앉은 한정우는 전보다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구치소에서 빌린 양복이 어색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희망을 담고 있었죠. 검사 박현수는 단정한 모습으로 법정에 입장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어려 있었어요. 그는 윤지영을 향해 예의 바른 목례를 건넸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선언과 함께 법정은 숨죽인 침묵에 잠겼어요. 이번에는 윤지영이 먼저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재판장님,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와 주장에는 여러 허점이 있습니다. 우선 피고인 한정우가 의도적으로 공공시설물을 파손했다는 주장부터 반박하고자 합니다. 윤지영은 천천히 일어나 CCTV 영상을 재판부에 제출했어요. 영상이 법정 화면에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벤치가 파손된 것입니다. 고의성이 전혀 없는 단순 사고였죠. 박현수는 평정을 유지하며 반박했어요.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8로 이는 심신미약 상태라고 해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그 장소는 공사 중인 지역으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윤지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출입금지 구역이라고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녀는 또 다른 증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장에는 출입금지 표지판이 있었지만 페인트가 벗겨지고 구석에 쓰러져 있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공사장 관리 소홀로 인한 표지판 미설치는 오히려 시공사의 과실입니다. 게다가 이곳은 원래 피고인의 집이 있던 장소로 그날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윤지영은 한정우의 아버지 제사와 관련된 정황을 설명했어요. 방청석에서는 동정의 시선이 느껴졌고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현수는 침착하게 다음 증거를 제시했어요. 하지만 공무원 폭행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윤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다시 CCTV 영상의 다른 부분을 보여주었어요. 공무원이 먼저 한정우를 거칠게 밀치는 장면, 그리고 한정우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손을 뻗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얼굴에 닿은 장면이 느린 속도로 재생되었습니다. 이것이 고의적인 폭행으로 보이십니까? 분명히 자기 방어 과정에서 일어난 의도하지 않은 접촉입니다. 윤지영은 의학 전문가의 소견서도 함께 제출했어요. 또한 체포 당시 피고인의 몸에 있던 타박상은 오히려 과도한 물리력이 사용됐음을 보여줍니다. 박현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차분한 목소리로 반박을 이어갔죠. 영상만으로는 상황의 전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현장의 소음과 혼란스러운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저항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증거를 꺼냈어요. 그렇다면 목격자의 증언은 어떻습니까? 김만석의 진술서와 함께 그가 직접 촬영한 휴대폰 영상이 제시되었습니다. 음성이 포함된 이 영상에서는 공무원들이 먼저 한정우에게 거친 언행을 하는 모습이 명확히 드러났어요. 이거 봐, 또 노숙 자새끼야. 여기서 꺼져.
이 말을 듣는 순간 방청석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지영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어요. 공무원이 시민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권력이 약자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것입니까? 박현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재판장이 개입했습니다. 검사 측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박현수는 자신의 서류를 다시 살펴보며 시간을 벌었어요. 네. 그러나 이 영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정과 기록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윤지영의 눈이 번뜩였어요. 정과 기록이요? 한정우 씨에게는 정과가 없습니다. 검사님, 혹시 다른 사건과 혼동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법정은 다시 술렁였습니다. 박현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확인했고 윤지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재판장님, 저는 검찰이 이 사건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자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권력자의 편의만 봐주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 사회의 불신을 키우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제시된 증거들을 토대로 판단하건대 이 사건은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재판을 다음 주로 속행하겠습니다. 검찰은 추가 증거와 반박 자료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법정을 나서는 윤지영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이 어려 있었어요. 한정우는 감사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한편 박현수는 불쾌한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어요. 그는 곧바로 상관에게 연락했습니다. 부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윤지영 전 총장이. 예, 그 윤지영 맞습니다. 그녀가 이 사건에 깊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현수의 표정에는 혼란이 가득했어요. 그는 왜 그토록 유명한 전직 검찰총장이 이런 사소한 사건에 목숨을 거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내야만 했죠. 윤지영의 작은 아파트는 온통 서류로 뒤덮여 있었어요. 벽에는 사건 관련 사진들이 시간 순서대로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경을 고쳤으며 한정우의 파일을 다시 한번 살펴봤죠. 뭔가 놓치고 있어.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공무원 폭행이 아니야. 그녀의 직감은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한정우의 체포 위치가 동해개발의 공사장이라는 점이 계속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무언가 익숙한 오래된 기억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윤지영은 천천히 일어나 낡은 서랍장에서 먼지 쌓인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그녀가 10년 동안 열지 않았던 파일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라는 글씨가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아들 김민수의 흔적을 담은 상자를 열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유일한 아들이었고 어머니의 뒤를 이어 검사가 되었죠. 하지만 10년 전 어떤 수사 도중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윤지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상자를 열었어요. 민수의 수사 노트, 개인 일기, 몇 장의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죠. 동해개발. 여기 있어. 민수의 수사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동해개발이라는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로 항구 재개발 지역, 폭행 증인, 중장년 노숙자라는 메모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윤지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민수가 마지막으로 수사하던 사건. 쿵쿵.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에 윤지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재빨리 닫고 문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검사 박현수가 서 있었습니다. 윤 총장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윤지영은 표정을 가다듬으며 그를 안으로 들였어요. 어떻게 제 집을 아셨나요? 박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나름 검사니까요. 방금 한정우 사건의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군요. 윤지영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관찰했어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나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박현수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 상관이 왜 이렇게 사소한 사건에 집착하는지 의아했습니다. 오늘 보도된 기사를 보고 윤 총장님을 찾아왔어요. 그는 휴대폰으로 기사를 보여주었어요. 전설의 검찰총장 윤지영, 10년 만에 복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윤지영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론은 항상 과장하죠. 저는 그저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것뿐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민수의 상자로 향했고 박현수도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혹시 이 사건과 민수 검사님의 죽음이 관련 있습니까? 윤지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떻게 내 아들을 아시죠? 로스쿨 때 민수 검사님의 사건을 공부했습니다. 부패 수사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사건이었죠. 하지만 갑자기 사고사로 종결되었고 윤지영은 잠시 침묵했다가 결심한 듯이 민수의 노트를 꺼냈어요. 보세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수사하던 것이 동해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정우가 체포된 곳도 바로 그 동해개발의 공사 현장이에요. 박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윤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년 전 민수는 항구 지역 재개발 비리를 수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죠. 경찰은 단순 사고로 결론 내렸지만 믿지 않으셨군요. 아니요, 믿었어요. 아니, 믿으려고 했죠. 하지만 이제 한정우의 사건을 보면서 그때 민수가 찾던 폭행 증인 중장년 노숙자가 한정우의 아버지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수는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렇다면 한정우의 아버지가 동해개발의 비리를 목격했고 민수 검사님은 그의 증언을 확보하려 했던 것일 수도 있겠군요. 윤지영의 눈에 결의가 깃들었어요. 그리고 한정우의 아버지는 재개발 과정에서 사망했고 한정우는 이제 동해개발의 공사장에서 체포되었죠. 너무 많은 우연이에요. 박현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이 말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검찰 내부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윤지영은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봤어요. 왜 갑자기 도움을 주시려는 건가요? 박현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저도 한때는 정의를 위해 검사가 되었으니까요. 게다가 민수 검사님은 제 로스쿨 시절 롤모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지영은 민수의 옛 동료를 찾아 나섰어요. 검사 시절 민수의 유일한 친구였던 정태영은 이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작고 소박했어요. 민수의 마지막 수사라.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네요. 정태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민수는 매우 조심스러웠어요. 누구에게도 수사 내용을 말하지 않았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는 퇴직 공무원에 대해 언급했어요. 동해개발과 관련된 내부 고발자였던 것 같습니다. 윤지영의 눈이 커졌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요? 이름까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수가 어떤 메모를 남겼던 것 같아요. 그가 죽은 후 제가 그의 책상을 정리했는데 작은 쪽지가 있었거든요. L구청 김과장 서류 보관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윤지영은 빠르게 메모했어요.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지영과 박현수는 L구청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박현수는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동해개발의 재개발 사업 승인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10년 전 담당 공무원은 김정석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3년 전 조기 퇴직했습니다. 윤지영의 눈이 반짝였어요. 김정석. 어디 있는지 찾았나요? 박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지금 부산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가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공무원 월급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재산이 있습니다. 윤지영은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내일 그를 만나러 가야겠군요.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부산 외곽의 작은 마을, 안개가 자욱한 아침이었어요. 윤지영과 박현수는 조용한 전원주택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담쟁이 넝쿨이 집 외벽을 타고 올라간 아담한 주택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은퇴 공무원의 집처럼 보였지만 주변의 높은 담장과 정교한 보안 카메라는 뭔가 비밀이 있음을 암시했어요. 여기가 김정석의 집입니다. 박현수가 말했어요. 윤지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0명 동안 그토록 찾고 싶었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이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현관에 다가가자 인터폰이 울렸어요. 누구십니까?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정석님, 저는 윤지영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가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죠.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윤 총장님, 언젠가 오실 줄 알았습니다. 김정석은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어요. 집안은 호화로운 가구로 가득했지만 어딘가 차갑고 생기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은 넓은 거실에 앉았죠.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민수 검사님이 저를 찾아왔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의 어머니가 찾아올 거라고. 윤지영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민수가 당신을 만났군요. 그날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말해주세요. 김정석은 오래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L구청 도시계획과 과장이었습니다. 동해개발이 항구 지역 재개발 사업권을 따냈을 때 처음에는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점차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죠.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갔어요. 동해개발은 재개발 구역 내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강제 철거를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노숙자들이나 서류상 거주 증명이 어려운 사람들은 아예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어요. 그 중에 용적공 한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서류상 문제로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가 항의하자 동해개발의 용역 직원들이 윤지영의 호흡이 빨라졌어요. 그 한 씨가 한정우의 아버지인 거죠? 김정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상철 씨였습니다. 그는 용역들에게 폭행당했고 그 과정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동해개발의 회장이 구청장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현장도 보았다고 했죠. 박현수가 놀란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민수 검사님이 그를 찾고 있었군요. 핵심 증인으로서. 김정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민수 검사님은 저를 통해 한상철 씨를 만나려 했어요. 그런데 약속 당일 한상철 씨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리고 며칠 후 민수 검사님마저. 윤지영의 손이 떨렸어요. 사고가 아니었군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우연이었어요. 저는 두려워서 침묵했고 동해개발은 제게 보상을 제공했죠. 이 집, 이 모든 것이 제 침묵의 대가입니다. 김정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민수 검사님과 한상철 씨가 저를 원망하는 꿈을요. 윤지영은 복잡한 감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김정석은 잠시 망설이다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증거, 모든 진실을 법정에서 증언하겠습니다. 그는 서재로 가서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USB와 서류 더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10년 동안 모아온 증거입니다. 동해개발의 비리, 구청장과의 유착관계, 강제 철거 과정의 불법 행위들. 모두 여기 있습니다. 윤지영은 USB를 받아들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김정석 씨, 정의는 늦었지만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날 저녁 윤지영의 아파트에서 그들은 USB의 내용을 확인했어요. 그 안에는 충격적인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동해개발의 회장 오민석이 당시 구청장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네는 사진, 강제 철거 지시 문서, 심지어 한상철의 사망 직후 오민석과 구청장이 나눈 수상한 통화 내역까지 있었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박현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윤지영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민수의 죽음을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정우의 사건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김정석의 증언과 이 증거들로 한정우의 무죄를 증명하고 그 과정에서 동해개발의 비리를 파헤치는 거죠. 박현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사실 더 알아낸 것이 있습니다. 제 상관인 부장검사가 동해개발의 오민석 회장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어요. 최근 그들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는데 한정우의 사건이 불거진 직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윤지영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당신의 상관이 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건가요? 박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정의를 위해 검사가 되었는데 이런 현실이 너무 괴롭습니다. 윤지영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윤지영은 한정우를 만나러 구치소로 향했어요. 그녀는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한정우의 아버지가 민수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한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당하셨다니. 그리고 윤 총장님의 아들까지. 윤지영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진실을 밝힐 때예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그리고 민수를 위해서. 그들이 구치소를 나서는 순간 윤지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는 박현수였습니다. 윤 총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정석 씨가 자살했습니다. 윤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목을 맸다고 합니다. 유서가 있었는데 용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점은 CCTV에 의심스러운 인물이 그의 집에 들어갔다 나온 장면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윤지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자살로 위장한 살인이군요.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박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부장님이 방금 저를 불렀어요. 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합니다. 윤지영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어요. 내일이 마지막 재판입니다. 모든 진실을 법정에 내놓을 거예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두운 구름이 부산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처럼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마지막 재판 당일 부산지방법원은 이른 아침부터 인파로 북적였어요. 언론사 기자들이 법원 입구를 가득 메웠고 시민단체 회원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정의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윤지영의 복귀와 함께 한정우의 사건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대규모 비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이 퍼진 덕분이었죠. 윤지영은 차분한 표정으로 법원에 도착했어요. 그녀의 뒤로는 박현수가 따라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검사석에 앉지 않기로 결심했죠. 대신 정의를 위해 증인으로 서기로 했어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당신의 경력이. 윤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현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야 제가 왜 검사가 되었는지 기억해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였죠. 그들이 법정으로 향하는 동안 누군가가 윤지영을 불렀어요. 돌아보니 정태영이 서 있었습니다. 지영 씨, 이거. 민수가 남긴 마지막 메모를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윤지영은 그가 건넨 봉투를 받았어요. 안에는 민수의 필체로 쓰인 메모가 있었습니다. 동해개발의 실제 소유주는 오민석이 아니다. 그는 단지 대리인일 뿐. 진짜 주인은 최상위층에 있다. 윤지영의 눈이 커졌어요. 민수가 발견한 비리의 규모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던 것입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방청석은 빈자리 없이 가득 찼고 언론사 카메라가 여러 대 세워져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검사석에는 박현수 대신 서울중앙지검의 고위 검사가 앉아 있었어요. 오늘부터 제가 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김도윤 검사입니다. 김도윤의 날카로운 눈빛이 윤지영을 향했습니다.
그는 부장검사의 지시로 급히 내려온 것이 분명했어요. 한정우는 피고인석에 앉아 긴장된 표정으로 윤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안심시키는 미소를 보냈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선언과 함께 윤지영이 먼저 발언 기회를 얻었어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공무원 폭행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10년에 걸친 대규모 부패와 은폐의 한 조각입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김정석의 증언 내용과 USB에 담긴 증거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동해개발의 불법 재개발 과정, 강제 철거, 뇌물수수,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정우의 아버지가 겪은 부당한 대우까지. 그리고 이 모든 증거를 확보한 김정석 씨는 어제 의문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자살로 위장된 살인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법정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김도윤 검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은 현 재판과 무관합니다. 피고인 한정우의 공무원 폭행 혐의만 다뤄야 합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변호인, 이 모든 것이 현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윤지영은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한정우는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러 자신의 옛집 터에 갔을 뿐입니다. 그가 체포된 장소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진행된 재개발 구역이었고 그를 체포한 공무원들은 동해개발과 유착 관계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정우의 아버지는 10년 전 이 비리를 목격한 핵심 증인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은 USB와 함께 김정석의 서면 증언, 그리고 다른 증거 서류들을 제출했어요. 휴정 시간 동안 재판부는 이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재개된 법정, 재판장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검찰 측, 이 증거들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김도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전문성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이 자료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인이 된 김정석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때 박현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어요. 검사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서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선서를 마친 박현수는 담담하게 증언을 시작했어요. 저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불법적인 지시를 받았습니다. 제 상관인 부장검사는 어떻게든 한정우를 유죄로 만들라고 압력을 넣었죠. 그리고 그 부장검사는 동해개발의 오민석 회장과 정기적으로 만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집한 통화 기록과 만남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윤지영은 이어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어요. CCTV 영상 분석 결과 한정우가 공무원을 의도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방어 과정에서 일어난 접촉이었음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하신가요, 재판장님? 윤지영이 물었어요. 재판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김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검찰 측 최종 의견은요? 김도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어요. 검찰은 한정우에 대한 기소를 철회합니다. 또한 동해개발과 관련된 비리 의혹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윤지영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죠. 재판장은 망치를 두드렸어요. 한정우에 대한 모든 혐의를 기각합니다.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한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눈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윤지영은 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이제 자유예요. 아버지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겁니다. 한정우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윤 총장님. 제 인생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법정의 승리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윤지영은 민수의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동해개발의 진짜 주인 그 최상위층에 있는 인물을 밝혀내는 일이 남아 있었죠. 법원 밖으로 나오자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윤 총장님, 10년 만에 복귀하셔서 이런 승리를 거두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은요? 윤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정의는 법복 없이도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날 저녁 윤지영과 박현수, 한정우는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어요.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동해개발의 진짜 주인을 찾아야 해요. 민수가 그토록 찾던 진실이에요. 윤지영이 말했어요. 박현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검찰 내에서도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할 사람들이 있어요. 한정우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싶습니다. 제 아버지와 민수 검사님을 위해서라도. 윤지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린 이제 한 팀이에요. 함께 정의를 실현해 나갈 거예요. 창밖으로 부산의 밤바다가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긴 어둠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죠. 부산 해운대 바닷가, 봄바람이 윤지영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어요. 파도 소리가 잔잔히 귓가를 적시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한정우가 서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이 없었죠. 대신 희망과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이곳에 세우실 건가요? 한정우가 물었어요. 윤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바다가 보이는 이곳이 좋을 것 같아요. 청년권익법률지원센터, 법복 없는 정의를 실천하는 곳이 될 거예요. 그들 앞에는 작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해운대 상가를 리모델링한 곳이었죠. 아직 공사 중이었지만 윤지영의 눈에는 이미 완성된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한정우 씨도 함께 일해주셨으면 해요. 당신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한정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용접공일 뿐인데. 윤지영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불의에 맞서 싸웠고 진실을 향해 걸어왔어요. 그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죠. 한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하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2달 전 한정우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많은 일들이 변했습니다. 동해개발 비리 수사는 특별수사팀이 꾸려져 전면적으로 진행 중이었어요. 박현수는 그 팀의 합류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죠.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검찰 내부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윤지영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 청년권익법률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심했어요. 억울한 사람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소였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어떤 연락이 왔다면서요? 한정우가 물었어요. 윤지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민수의 옛 동료들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동해개발의 실제 소유주에 대한 단서를 찾았다고 해요. 그날 오후 새로 꾸며진 센터의 회의실에서 그들은 만났습니다. 박현수와 정태영, 그리고 특별수사팀의 몇몇 검사들이 자리를 함께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발견한 증거입니다. 박현수가 서류 더미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오민석은 단지 대리인이었습니다. 실제 동해개발을 소유한 인물은 현직 국회의원 이강호입니다. 윤지영의 눈이 커졌어요. 이강호.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이강호? 네, 맞습니다. 그는 다중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동해개발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당시 민수 검사님의 사고 직후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목격자 증언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윤지영은 민수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그의 미소 띤 얼굴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지영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가야죠. 아무리 권력이 있더라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니까요. 한 달 후 부산 전체가 충격적인 뉴스로 들썩였어요.
유력 국회의원 이강호 재개발 비리 및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윤지영과 특별수사팀의 끈질긴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강호의 구속과 함께 10년 전 김민수 검사의 죽음도 재조사되기 시작했어요. 사고가 아닌 살인이었다는 증거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었죠. 진실이 서서히 빛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센터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언론사들은 이 작은 센터가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법복 없는 정의의 전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서특필되었죠. 윤지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섰어요. 저는 오랫동안 법복을 입고 정의를 실현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진정한 정의는 법복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용기 있는 행동 속에 존재합니다. 그녀의 말에 청중들이 큰 박수를 보냈어요. 박현수와 한정우, 정태영도 앞줄에 앉아 그녀를 응원하고 있었죠. 이 센터는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권력과 돈 때문에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것이 제 아들 민수가 원했던 일이라고 믿습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윤지영은 혼자 바닷가로 향했어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민수의 사진을 꺼내 바라봤어요. 보고 있니, 민수야? 엄마가 내가 남긴 숙제를 끝냈어. 이제 편히 쉬어도 돼.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며 지나갔어요. 마치 민수가 그녀의 뺨을 쓰다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1년 후 청년권익법률지원센터는 부산을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진 기관이 되었어요. 여러 지역에서 분소가 생겨났고 많은 젊은 변호사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죠. 한정우는 센터의 상담팀장으로 일하며 재개발 구역의 주민들을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박현수는 검찰에 남아 내부 개혁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젊은 검사들에게 롤모델이 되었죠. 그는 종종 센터를 방문해 윤지영과 함께 일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센터 옥상에서 윤지영, 한정우, 박현수가 함께 부산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바다에 반사되어 마치 별이 내려앉은 것 같은 풍경이었죠. 윤 총장님, 생각해보면 정말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한정우가 말했어요. 제가 그날 체포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윤지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인연이라는 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민수가 찾던 증인의 아들이 10년 후 제게 찾아올 줄이야. 앞으로도 할 일이 많습니다. 박현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직 많은 사람들이 불의에 시달리고 있으니까요. 윤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계속되어야 해요. 법복 없는 정의를 위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어요.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한정우는 이제 더 이상 길 잃은 용접공이 아니었고 박현수는 시스템에 갇힌 검사가 아니었으며 윤지영은 과거에 묶인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각자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동지가 되었습니다. 센터 입구에 걸린 작은 표지판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그곳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의는 법정에만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다. 부산의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어둠을 뚫고 나온 희망의 빛 같았어요. 윤지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았어요. 진정한 정의란 결코 끝나지 않는 여정이며 그 길을 함께 걷는 동반자들이 있기에 더욱 가치 있다는 것을. 해변가에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마치 박수 소리처럼 들려왔어요.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자연의 응원 같았습니다. 윤지영, 한정우, 박현수는 밤하늘을 향해 잔을 들어 올렸어요. 정의와 희망을 위하여. 그들의 목소리가 부산의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